어느 날 저는 딸의 진짜 사랑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는 부자 인재가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진심을 가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사윗감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62세 박영수입니다. 저의 직함은 영원기업 회장입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아버지입니다. 내 재산을 보지 않고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는 사위를 찾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지금까지 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젊은 날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한 결과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공사장과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12시간을 일했고 도시락 2개로 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3년, 악착같이 모은 돈은 약 8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분식집을 정리하던 지인의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솥, 튀김기 몇 개가 놓인 3평짜리 가게, 보증금 일부와 조리기구 비용으로 거의 모든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단 3만 원. 그 3만 원으로 그는 떡볶이, 떡과 고추장을 사고 오뎅과 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재료가 다 팔리면 내일도 장사할 수 있고 안 팔리면 여기서 끝이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은 음식 없이 그날 준비한 떡볶이는 다 팔았습니다. 어린 손님에게는 어묵 국물을 더 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빌려줬다. 맛은 정직했고 손님은 늘었다. 힘든 하루 끝,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먹으며 잠시 숨을 돌이켰다. 저는 허름한 분식집 주인이었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장사가 잘 되었고 월세에서 전세로 집안 형편도 좋아졌을 무렵에 저는 내 딸을 낳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와 그의 인연은 그렇게 미용실과 분식집 사이 작은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미용실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찾아왔다. 늘 땀으로 젖은 머리를 감싸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떡볶이 조금 더 맵게 해주세요. 그가 건넨 음식은 그저 한 끼, 식사 그 이상이었다. 그녀가 느끼는 하루의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둘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친구 몇 명과 가족만 모인 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그의 분식집으로 와서 손수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주곤 했다. 오늘 손님 많을 거라며 힘내세요. 그녀의 한마디는 힘든 하루를 견디는 원동력이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지쳤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빛났다. 우리 딸, 엄마 닮아서 예쁠 거야. 그는 수줍게 속삭였고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두 사람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녀가 아이를 돌보면서 미용실에서 보내는 하루는 내가 분식집에서 흘리는 땀방울만큼이나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힘들어도 당신과 내가 함께하니까 괜찮아.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늦게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집안일을 챙기면서도 항상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그녀의 묵묵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 분식점은 맛있다는 소문이 났다. 그 소문이 떡볶이를 사겠다는 맛집이 되어 손님들은 줄이 늘어섰다. 남들은 돈을 쫓았지만 나는 손님을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전국 300개 매장의 프랜차이즈를 일궜다. 딸이 7살 되던 해, 아내는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전국 브랜드를 성공시킨 CEO였지만, 돈도, 의사도 아무도 그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딸 잘 부탁해요. 나 대신 많이 안아줘요. 그날 이후 제 심장 반쪽은 같이 묻혔습니다. 소연 아빠, 아이가 이리도 어린데 재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재혼하라 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딸,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이제 제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 딸 소연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게 길러온 꽃이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 그가 가진 전 재산이 단 한 사람으로 압축된다면 바로 그녀였다. 아버지 박 회장은 딸에게 세상의 거칠고 날카로운 면은 한 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비 오는 날엔 회사 미팅을 취소하고 직접 우산을 들고 등굣길에 서 있었고, 그녀가 감기라도 걸리는 날이면 병원보다 자신이 더 먼저 가슴이 답답해졌다. 우리 딸 손에 물 묻히게 할 놈은 사위도 아니다. 소연이 20살을 넘기고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회사 경영을 배우고 있다. 소연은 어머니를 닮아 참한 성격이었다. 허세 없고 소박했고 누구든지 예의 바르게 대했다. 하지만 너무 순하고 사람을 잘 믿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런 딸을 홀려서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있을까봐. 박 회장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졌다. 사위, 그래, 사위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소연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사위감이라면 단 한 가지 기준만 세웠다. 딸을 아끼는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깊은 사람. 그게 전부였다. 그게 가장 어렵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였다. 딸이 결혼을 앞둔 지금 그는 결심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비사위를 시험해 보기로.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솔직해지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소연은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신중한 아이였다. 누군가를 만날 때면 늘 마음속에 먼저 물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일까? 그런 그녀가 연애 중이라는 걸 아버지에게 털어놓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다정하게 물었다. 소연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나? 소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이름은 뭐야? 무슨 일 하는 사람이고? 준혁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 거래처 진성무역에서 일해요. 아직 뭐 시작 단계라서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이 웃는 얼굴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생각이 많아졌다. 혹시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우리 소연이는 사람 보는 눈이 있나? 혹시라도 그 녀석에게 휘둘리면 어떡하지?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한 존재는 오직 하나, 딸 소연이었다. 그래서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그 남자 사람 됨됨이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정말로 저 남자가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멀쩡한 건지 알아보고 싶어서 딸에게 말했다. 소연아, 아빠는 준혁이가 널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싶구나. 우리 재산을 보고 너를 사랑하는 척 했다면 결국에는 결혼 생활도 힘들어질 거야. 너의 생각은 어떠니? 아버지는 딸에게 남자친구를 시험해 보자고 하자 딸은 난 그 사람 믿어요. 그런데 아빠가 원하시면 아버지 방식으로 시험하세요.
딸과 함께 사위될 사람을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소현이가 준혁에게 집안 사정을 이야기했다. 준혁은 소현이가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고 했을 때 크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소현이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려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소현이는 준혁을 데리고 집 근처 골목길로 향했다. 늦은 저녁 소현이 낡은 골목길 집 앞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은 변두리의 가난한 동네에 들어서면서 생각했다. 소연이는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정말 이런 데서 소연이가 살고 있단 말이야? 소연의 고운 말투와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그동안 함께 있을 때 항상 느꼈던 여유로운 태도가 떠올랐다.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단 말이야? 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소연이가 일부러 나를 떠보는 건 아닐까? 요즘 재벌집 부모님이 일부러 가난한 척하고 사윗감 시험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힘드신 거 맞아? 얼마나 어려운데? 소연이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그렇다면 소연 씨는 어떻게 그렇게 고급스런 옷들과 가방과 신발들을 신고 다니지? 그건 다 우리 친척 언니가 실증 날 때마다 나에게 줘서 얻어 입은 것들이야. 준혁은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하고 싶었다. 알겠어. 내 이야기를 믿을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 집에 가보자. 그날 준혁의 마음속엔 의심과 기대가 뒤엉켰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내 진심으로 지켜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연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소연아, 너는 아빠랑 단 둘이 산다고 했지? 아버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 알았어. 나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우리 관계를 생각해봐야겠어. 그날 소연은 아버지가 이미 대기하고 있는 변두리 골목으로 준혁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폐지를 줍고 있었다. 소연은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을 향해서 말했다. 저 분이 우리 아버지이셔. 뭐라고? 저분이 정말 소연의 아버지셔? 폐지를 줍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는 헤어진 회색 점퍼에 무릎이 다 다른 감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점퍼는 수없이 빨고 꿰맨 흔적이 있었고 옷깃은 오래된 먼지와 땀에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엄지와 검지 부분은 다 해져 손끝이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신발은 옛날 군화처럼 발에 맞지 않는 낡은 작업화로 비축이 닳아 기울어져 있었죠. 허리는 꾸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한 손으로는 폐지 더미를 묶은 끈을 꼭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리어카를 밀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삐걱거리며 쇳소리를 냈고 바퀴는 한쪽이 기울어져 덜컥거렸습니다. 리어카 위엔 신문지와 박스, 병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비닐끈으로 대충 묶여 흔들거렸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하며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지나가면 인사라도 건네려는 듯 얼굴을 살짝 드는 정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손을 흔들어 아빠를 부른다. 아빠, 그래, 소연아. 준혁 씨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반가워요.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말을 하고 아버지는 폐지를 실은 수레를 한쪽에 놓고 앞서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준혁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집에까지 가봐야 하나. 생각하는 동안 소연은 준혁의 팔짱을 끼고 집으로 가자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소연이는 준혁을 데리고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다. 작고 낡은 집안 풍경은 준혁에게 충격이었다. 우리 집이에요. 라며 조심스레 안내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달동네,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철제 대문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도색이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문 앞 계단은 벗겨진 시멘트
조각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울퉁불퉁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좁고 낮은 천장에 복도가 있었고 그 끝엔 3.5평 남짓한 작은 거실과 주방이 붙어 있었다.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벽지엔 세월이 새긴 얼룩들과 손때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싱크대는 오래돼 기름때가 얇게 덮여 있었고 물때 낀 수세미와 몇 개 안 되는 식기들이 정리돼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바늘이 멈춰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엔 헌 소파가 담요로 덮여 있었는데 그곳이 아버지의 잠자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방 하나는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안쪽엔 겨우 싱글 매트리스 하나, 계절이 지난 옷가지가 쌓인 박스 2개가 놓여 있었다. 책상은 없었고 그 대신 작은 밥상 위에 조촐한 메모지와 펜이 있었다. 유일한 전자기기라고는 낡은 라디오 하나, 화면이 번지는 브라운관 TV가 전부였다. 화장실은 오래된 타일이 금이 가 있었고 샤워기 호스는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따뜻한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재개발을 기다리는 폐허와 고물상, 그리고 멀리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이었다. 현실과 경기된 듯한 이 작은 공간에서 준혁은 소연이 집에 방문하고 나서도 혼란스러웠다. 허름한 집, 폐지를 줍는 아버지, 그리고 집조차 남의 것이라면 재개발을 해도 크게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집이다. 네, 아버지께서는 재산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세요. 땅도 남의 거고 우리 가족이 가진 건 마음뿐이에요. 준혁은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네.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서 좋은 점만 보일 수는 없어서 솔직하게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네. 난 소연이가 결혼하면 같이 살 생각이네. 그럼 결혼하면 소연이가 아버지를 모신다고요? 소연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버지를 모셔야죠. 가족이니까요. 준혁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를 모신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 없어. 소연이 눈빛이 흔들렸다. 준혁 씨,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책임지는 거. 준혁은 한숨을 쉬며 뒤돌아서며 말했다. 미안하다, 소연아. 난 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내가 널 좋아하지만 결혼은 현실적일 삶이야. 가난부터 시작하기 싫다. 난 그만 가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그냥 갈 건가? 아버지가 말하자 준혁은 대답도 안 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그 순간 소연이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서 있었다. 아빠 준혁 씨가 날 진정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소연아,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가면 또 다음 사람이 오는 법이란다. 세상 일이란 게 늘 그렇지. 지금은 힘들어도 걱정 말아라. 내가 진심이면 결국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소연이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 믿음만은 잃지 마라. 그리고 내 마음도 너 자신도 소중히 여기거라.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느새 1년이 넘어서 소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소연은 아버지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아빠, 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번엔 꽤 자신 있는 얼굴이네. 소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은 제가 다니는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평소에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책임감도 강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씨도 참 따뜻해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소연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박 회장의 눈빛이 순간 빛났다. 오, 교육자 집안이란 말이지. 소연아 벌써부터 느낌이 괜찮구나. 그는 싱긋 웃었지만 내심 조심스러웠다. 지난번 일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겉보기 좋은 조건만으로 딸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람 됨됨이 결국 그게 전부지.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중얼였다. 그래, 이번에도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 친구가 정말 내 딸을 아끼고 지켜줄 사람인지. 그는 곧 마음을 굳혔다. 소연아,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해봐라. 아버지도 그 친구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벌써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에도 조건도 외모도 아닌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할 참이었다. 며칠 후 박 회장은 소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얘야, 너 그 사람한테 그때처럼 우리 아버지 지금 폐지 주어서 겨우 살아. 사는 집도 남의 집이야. 아무 재산도 없어. 나중에 결혼하면 아버지까지 모셔야 해. 그렇게 해봐야.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윤서준에게 서준 씨 할 말이 있어. 아무래도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고백해야겠어. 사실은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다. 얼마나 어려우신데. 아버지께서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고 계셔. 내가 월급을 드려도 안 받으셔. 나 시집 갈 때 쓰라면서 절대 내 돈을 안 받으시고 일하고 계셔요. 윤서준도 소연이의 옷차림새나 여유 있는 생활 태도들로 봐서는 의아하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소연은 서준을 데리고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곳 근처로 갔다. 허름한 옷을 걸친 박 회장이 낡은 리어카를 밀고 있었다. 아빠, 소연이가 윤서준을 아빠에게 소개했다. 아빠 윤서준 씨예요. 윤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의 남루한 옷차림새와 일하는 것을 직접 보니 서준의 마음 속에서는 부담감이 밀려온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여기 집은 근처인가요? 그래, 집이라 해봤자 빈집 얻어 살고 있지. 땅도 남의 땅이고 결혼하면 나도 같이 살아야 해. 서준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그는 소연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소연 씨 미안해. 그리고 박 회장을 향했어. 죄송합니다.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윤서준은 황급히 돌아섰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 회장은 그날 밤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전과 똑같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람이 가면 또 사람이 오는 법이다. 괜찮다. 너는 내 딸이고 누구보다 귀하다.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빠가 어떤 모습이건 소연이 너를 기꺼이 받아들였을 거야.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연은 마음을 달래려고 해외여행을 떠났다. 소연은 홀로 비행기에 올랐다. 멀어지는 창밖 구름을 보며 두 번의 이별을 되새겼다. 사랑은 늘 예쁜 말과 매끄러운 태도로 다가왔지만 떠날 땐 차가운 계산처럼 돌아섰다. 그녀는 스위스 루체른의 어느 작은 호숫가에서 머물렀다. 여행은 위로였고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다독이는 방법이었다. 그날 소연은 현지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했다. 지갑과 여권, 핸드폰까지 든 가방을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다. 놀라움의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은 순간 누군가가 번개처럼 달려갔다. 잡았어요. 짙은 브라운 코트를 입은 청년이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는 놀랄 만큼 또렷한 한국어였다. 그가 바로 정현철이었다. 소연은 너무나 고마워서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했다.
현철 씨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끔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 아래로 뚜렷한 이목구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지할 땐 차가운 인상을 풍기지만 웃을 땐 한결 부드러워지는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피부는 건강하게 그을렸고 눈매는 선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묵직한 인상이었으며 어디서든 신뢰를 주는 얼굴이었다. 그날 소연은 문득 속마음으로 생각했다. 겉모습도 좋지만 이 사람 말보다 눈이 먼저 진심을 말하네.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소개한 날 경수는 차분히 이야기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했어요. 학교 다니는 데 6년 걸렸죠. 여동생이 셋째인데 그 애 학비까지 다 벌어야 했어요. 알바하면서 겨우 다녔어요. 소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그가 하는 말들 속에는 성실한 삶이 느껴졌다.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에요. 3개월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유럽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취업하면 언제 또 오겠어요? 그는 유창하게 영어로 마트 점원들과 대화했고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가이드처럼 도와주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소연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정현철 씨가 잊혀지지 않았다. 그와의 짧았지만 깊은 대화, 위로 같은 눈빛, 그리고 소연 씨, 우리 서울 가면 연락해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정현철 씨는 그렇게 말했었다. 정말 현철은 소연이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소연은 아버지 박 회장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때 여행 중에 만났어요. 아빠, 현철 씨 만나보세요. 그러자꾸나 이번에도 내가 폐지를 줍고 있을 테니 현철군을 데려오너라. 알았어요, 아빠. 따스한 봄볕이 내리던 오후였다. 박 회장은 낡은 점퍼에 작업모를 눌러쓰고 골목 어귀에 나타났다. 그의 손엔 낡은 리어카가 있었다.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천천히 밀며 그는 정현철 씨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었다. 멀리서 걸어오던 정현철 씨는 리어카를 보더니 주춤 멈췄다. 무거워 보이는 짐에 허리가 휘청이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는 주저없이 다가와 리어카를 양손으로 받쳐 밀기 시작했다. 이거 혼자 끌기 힘드실 것 같아요.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자네처럼 마음 착한 사람 드물어? 그리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소연이가 현철 씨, 이분이 내 아버지이셔. 현철은 한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정현철입니다. 그래. 소연이한테 얘기 들었지? 난 가진 거 없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살아야 하네. 내 밥벌이는 내가 할 거야. 부담 갖지 말게. 폐지라도 주어서 살림에 보탤 걸세.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정현철 씨는 단호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소연이와 제가 편하게 모실 거니까 폐지 일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어르신께서 제 장인이 되신다면 더 잘 모셔야죠. 이런 형편인데 그래도 괜찮겠나? 소연이가 제 인생 전부입니다. 형편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저는 진심입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은 리어카 손잡이를 내려놓았다. 입술 끝이 가볍게 떨렸고 깊은 주름이 잔잔히 흔들렸다. 오늘은 우리 집에 가는 건 다음 기회로 미루세. 대신 근처 고깃집에 가세. 폐지 줍는 사람도 고기는 좋아하니까. 정현철 씨는 당황한 얼굴로 웃었다. 내가 사주고 싶네. 자네 같은 청년 보기 드물어. 두 사람은 근처 허름한 고깃집에 들어섰다. 삼겹살 3인분에 된장찌개를 시켰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자 두 사람의 대화는 어느새 부드러워졌다. 박 회장이 슬그머니 계산서를 들고 일어나려 했다. 내가 살게. 그러자 현철은 재빨리 일어나며 손을 뻗어 계산서를 가로챘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모시는 자리예요. 이런 데까지 자네가 뭘. 아버님, 오늘 같은 날 제가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현철 씨는 지갑을 꺼내 조용히 계산을 마쳤다. 밖으로 나오는 길, 해질녘 거리엔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박 회장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 됨됨이는 고기 한 점 앞에서도 드러나는 법이지. 자네가 맘에 드는구만. 현철 씨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박 회장은 소연이와 현철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저 아이가 우리 딸을 진심으로 챙기고 구해줬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구라도 내 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버지로서 더 바랄 게 없지. 며칠 후 박 회장은 조용한 카페에서 정현철을 따로 불렀다. 소연은 먼저 말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소현 씨 아버지는 그때와는 다르게 중후한 멋과 귀티가 났다. 현철군, 내 직업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있었나? 정현철은 당황하며 말했다. 모릅니다, 아버님. 박 회장이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정면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영원기업 회장이라네. 그 순간 현철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잠시 말을 잃은 듯 그는 입술을 다물고 숨을 고르더니 이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소연이를 아껴주신 아버님의 마음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박 회장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현철은 눈을 똑바로 맞추며 다시 말했다. 소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험이든 흔들리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사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박 회장은 현철의 말투와 태도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제야 그의 굳은 얼굴에 안도와 신뢰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먼. 그날 박 회장은 현철을 사위로서 인정하고 가문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좋아, 사위로 받아들이지. 다만 자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건 자격이야. 사람을 키운다는 건 단지 자리를 주는 게 아니더군. 진짜 사위라면, 그리고 언젠가 이 회사를 책임질 사람이라면 바닥부터 배워야 해. 괜찮겠나? 정현철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일부터 우리 회사 경영지원팀 인턴으로 출근하게. 월급은 다른 인턴과 똑같이 받을 거야. 호칭도 그냥 정현철 씨로 불릴 테고, 정해진 평가가 끝난 후 정직원 전환도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경쟁하게 될 걸세. 그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합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군. 정현철은 출근 첫날 검정 정장 대신 단정한 셔츠에 무난한 바지를 입고 회사에 들어섰다. 입사 지원서를 낼 때처럼 어깨는 무겁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그의 명찰엔 인턴 정현철이라 적혀 있었고 누구도 그가 회장의 사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영지원팀 인턴으로 일하게 된 정현철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공손했고 태도는 겸손했으며 주어진 일엔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는 사원들 속에서도 그는 평범한 인턴이었다. 단 누구보다 책임감이 있었고 눈빛이 달랐다. 소연은 그의 옆을 지켜주되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았다. 사내에서는 일절말을 섞지 않았다. 당분간은 그냥 동료예요.
우리 사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하니까. 그녀의 말에 현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쯤 지나던 어느 날, 박 회장은 조용히 그를 불렀다. 회사 일은 좀 익숙해졌나? 예, 아직은 부족하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는 내 비서실에서 하루에 2시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경영은 사무실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며 배우는 거니까. 비서실에서의 첫 수업은 예상과 달랐다. 박 회장은 이론보다 사람의 이야기부터 꺼냈다. 사원의 인사기록 카드, 퇴직자 인터뷰, 오래된 거래처와의 갈등 사례들. 그는 단 한 번도 돈이나 성과부터 묻지 않았다. 경영이란 말이지. 결국엔 사람이야. 사람을 잃지 않고 회사를 키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지. 어느 날은 현장으로 그를 데려가기도 했다. 오래된 공장 기계 앞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와 함께 땀을 흘렸다. 이분은 우리 회사 한 번 직원이야. 공장을 지을 때 자재 나르던 청년이지. 지금은 현장 반장이시고. 현철은 깨달았다. 이 회사는 단지 잘 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이 얽혀있는 터전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복도로 나오던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때요? 인턴 생활? 현철은 웃었다. 하루하루가 공부야. 그리고 점점 더 아버님을 존경하게 돼. 소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나도 잘 부탁해요. 앞으로는 가족이 될 우리니까. 한 달 후, 하객들의 박수가 식장을 가득 메웠다. 긴 턱시도를 입은 정현철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연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섰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지난 시간을 이겨낸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박 회장은 조용히 현철을 불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장갑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이 장갑, 내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공장에서 끼던 거야. 아무도 모르게 아직도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지. 현철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감히 받을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말없이 그 장갑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너는 처음부터 나한테 기대지 않았고 내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무소유의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말, 리어카를 밀던 내 손을 잡아주던 그날부터 나는 이미 너를 사위로 삼고 싶었어.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소연이는 공주처럼 자라왔지만 너 같은 사람 곁에 있을 때 가장 평범하게 웃더구나. 그게 내가 바라는 행복이다. 잠시 말을 멈춘 박 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 식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런 사위라면 참 복이지. 그날 저녁 정현철과 소연은 한없이 웃었고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노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늙은 기업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처음으로 아버지의 표정이 번지고 있었다. 끝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진정한 사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으며, 사랑은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화면 아래 오른쪽 빨간색 글씨 구독하기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